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 오늘 제6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주제는 마음의 족쇄, 몸의 수갑을 모두 벗어 던져라 라는 주제인데요. 스트레스 없는 성공을 위한 심신 테크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개념, 앞서 몰츠 박사가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꽤나 인상적이었는데요. 성공의 과정은 내면의 일치와 함께하는 것으로 반드시 행복감과 함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끌어다 쓴 에너지,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었다면 일시적으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 분화, 풍요 같은 것을 창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루고 난 뒤 허무함이나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반대급부로 끌어온다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 행복한 성공, 자유로운 성공,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복한 성공에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습관을 잘 두어야 하는지, 성공을 위한 삶에서 내면의 영상화 기법과 사이코사이버네틱스 기법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흔한 말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부른다. 걱정, 불안, 불면증, 위궤양 등의 스트레스 증상은 오늘날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코드가 되어버렸다. 내가 이 말을 한 때는 1960년대였다. 당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휴대전화, 호출기 등 각종 통신기기에 지속적으로 접속하고 통신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끊임없는 긴장에 시달려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중간관리체계가 붕괴되어 한 사람에게 세 사람의 몫을 하도록 강요하는 오늘날의 기업 현실도 예측할 수 없었다. 또한 일생의 직업을 2번 이상 바꾸는 경우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가를 즐기거나 원기를 회복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게다가 매일 혼잡한 출퇴근 전쟁을 겪어야 하고 훨씬 빠르고 방대해진 정보의 흐름과 더욱 복잡해진 환경에 적응해야만 한다. 이제는 내가 이 책의 초판본을 썼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고 확신한다. 우리에게 창조적 메커니즘이 있다는 간단한 진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걱정과 불안,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자기 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손쉽게 대처할 수가 있다. 문제는 이런 자동 창조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거나 의식적인 사고나 전뇌의 사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다. 문제를 제시하고 검증하는 일은 의식이 맡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이 원래 문제 자체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의식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자동 성공 메커니즘에 넘겨주는 방법을 터득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다.
또한 전뇌는 컴퓨터나 모든 자기통제 메커니즘의 조작자, 오퍼레이터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나라고 인식하고 정체성을 느끼는 것은 모두 전뇌의 작용이다. 우리는 전뇌를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관찰하고 입력된 감각 데이터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하지만 전뇌에는 창조 능력이 없다. 컴퓨터 조작자가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듯 전뇌도 일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다. 전뇌의 역할은 문제를 제기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전뇌는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쪽으로는 전혀 발달이 안 되어 있다. 여기서 전뇌라 하는 것은 전두엽, 이성적 판단과 사고를 하는 전두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내려놓을 때 비로소 목표가 보인다라는 주제 다시 제2장에서 살펴봤듯이 노버트 위너 박사는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나 의지로는 탁자 위에 있는 연필을 짚는 것과 같은 간단한 동작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의식적인 사고와 의지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너무 조심스러워 온갖 걱정이 생기며 결과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모든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애쓴다. 윌리엄 제임스는 오래전 사람들의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조언했다. 그는 1899년에 발표한 긴장 완화의 진실이라는 짧은 글에서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보다 쉽고 나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머릿속에 상상과 자유의지가 방대하고 다채롭고 효과적이기를 바란다면 그것들을 억제하는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런 습관은 다른 습관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신중함, 의무, 자존감, 야망의 감정, 불안의 감정들도 물론 우리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일반적인 해결책을 내리거나 일의 계획을 세울 대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서는 멀리하라.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실행할 일만 남았을 때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과 염려를 떨쳐라. 요컨대 지적이고 현실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상상과 의지가 자유로이 떠다니게 하라. 그 성과는 2배로 값질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는 단순한 직관과는 다른 것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관만큼이나 미묘한 어떤 것에 중요한 결정과 책임을 위임하려는 생각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제2장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이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아주 강력한 검색 엔진인 자기통제 메커니즘의 권한을 위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저 유명한 기포도 강연에서 의식적인 노력으로 불안, 걱정, 열등감, 죄책감 같은 감정을 없애려고 수년간 갖은 노력을 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사례를 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발버둥 치는 행위를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그만두고 나서야 마침내 바라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런 상황에서 성공에 이르는 길은 바로 내려놓기이다. 이제는 적극성이 아니라 수동성이, 열성이 아니라 휴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책임감을 내려놓고 꽉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고 운명의 보살핌은 하늘에 맡겨둔 채 어떻게 될지에 신경 쓰지 말고 무심한 태도를 가져라. 발작적으로 반응하던 습관을 멈추고 자기 내면의 더 크고 위대한 모습을 찾는 것이다. 애써 노력하기를 그만두면 그 결과 서서히 혹은 갑작스럽게 대단하게 혹은 소소하게 낙관적 태도와 기대하는 마음이 나타난다. 이런 회상현상은 확실한 인간의 본성이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목표가 보인다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어떤 프로세스를 했으면 그 결과에 이르러서는 내려놓고 내맡기고 흐름에 순종하면서 지켜보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창조적 사고와 행동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은 작가나 발명가 그 외 창조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의식적인 사고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이 당면한 문제를 일단 접어두고 다른 것에 몰두할 때 자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생겨난다고 여긴다. 그러나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문제에 대해 예비적이고 의식적인 사고 없이 아무렇게나 생겨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로 볼 때 영감이나 직감을 얻으려면 먼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답을 구하는 데 몰두해야 한다. 그 문제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관심 주제에 대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은 다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동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강렬한 욕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고 상상 속에서 바라는 최종 결과를 확인하며 모든 정보와 관련 사실을 확보한 다음 생각을 멈춘다. 이후에 기울이는 추가적인 노력이나 초조함, 걱정 따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만 될 뿐이다. 나폴레온 힐은 베스트셀러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출판사 측으로부터 24시간 안에 적절한 제목을 만들어내라고 강요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힐은 책 제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후 몇 달 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편집자는 24시간 내로 좋은 제목을 알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 큰 돈을 벌려면 국수를 이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책이 인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은 엉뚱하게 과장되고 선정적인 책 제목에 항의하면서 그런 제목은 책을 망칠 것이라고 말했지만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뿐이었다. 24시간 이내입니다. 이것이 스트레스이다. 힐은 제목을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몇 달 동안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다. 그는 포기하고 모든 문제를 자신의 잠재의식에 맡기기로 결심했다. 그러다 낮잠에서 깨어나 제목을 생각해냈다. 제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자동 성공 메커니즘이 한 일이란 결국 잘못된 제목을 다시 쓰는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국수는 생각하라로 큰 돈이 부자로 바뀐 것이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 낮잠을 즐기거나
보트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책이나 강연 내용을 구상하기도 한다. 유명한 스위스 과학자 헨리 페르는 그동안 생각해낸 모든 좋은 아이디어는 문제에 매달려 있지 않았던 순간에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아이디어의 대부분도 작업장이나 연구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발견된 것이라고 했다. 토마스 에디슨도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자리에 누워 잠깐씩 낮잠을 잤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찰스 다인은 종의 기원을 집필하면서 몇 달 동안 기를 쓰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도 도통 떠오르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일순간 직관적으로 떠올랐다고 진술했다. 해결책이 떠올랐던 기쁨의 순간 내가 마차를 타고 도로의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있었는지 생생히 기억한다. 미국 MBC 방송의 사장이었던 버트런드 러셀은 저서 행복의 정복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약간 어려운 주제에 대해 써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최대한 집중력을 동원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나의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처리한다. 몇 달 후 다시 그 주제에 대해 의식적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기법을 발견하기 전에는 아무런 진척 없이 걱정만 하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걱정한 것만큼 뚜렷한 해결책이 나온 것도 아니며 오히려 시간만 허비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는 대신 다른 일을 해결하는데 그 시간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작가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창조의 유임, 즉 문제 해결을 자기 통제 메커니즘에 맡기는 해결법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법이다. 창조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는 샤워를 할 때, 해변에서 산책을 할 때처럼 물에 몸을 담그거나 물 주위에 있을 때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물의 흐름이 아이디어가 흘러들도록 작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창조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밖의 활동으로 잠을 꼽을 수가 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훨씬 수월하게 완수하고 싶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유용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고 잠에서 깬 뒤 그 정보를 기억하겠다는 자기 암시를 미리 해둔다. 잠에서 깨면서 곧바로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도록 머리맡에 노트와 펜을 놓아두면 좋다. 이 방법을 실제로 해보면 깨어있는 동안에 떠오르는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아이디어가 꿈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누구나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런 무의식적인 대뇌 작용이 작가나 예술가, 발명가와 같은 창조적인 이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부, 학교 선생님, 학생, 세일즈 전문가, 기업가 등 어떤 일을 하든지 실상은 창조적인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성공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성공 메커니즘은 글을 쓰거나 제품을 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데도 똑같이 작동한다. 버트런트 러셀은 자신의 글에서 소개한 방법을 일상적인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 보라고 독자들에게 권했다. 듀크 대학교의 조집 라인 박사는 흔히
천재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인간의 정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책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데만 천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천재성은 지니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천재성은 명확히 인식되고 온갖 속박에서 해방되어 잠재된 힘을 온전히 발휘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당장 천재가 된다 하더라도 천재성이 곧바로 우리 자아 이미지의 일부분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천재성의 본질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폭넓게 이해한다면 곧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성공 메커니즘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뿐 아니라 창조적인 행동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운동을 하거나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각각의 행동에 어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의식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긴장을 풀고 일이 진행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된다. 창조적인 행동은 자의식적이고 학습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솜씨를 지닌 피아니스트라 할지라도 연주하는 동안 어떤 건반을 두드려야 하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면 머리가 복잡해서 간단한 곡도 연주할 수 없을 것이다.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익히는 동안 이런 문제를 이미 깨달았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자동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한다. 의식적인 노력을 멈추고 성공 메커니즘의 일부로서 무의식적인 습관 메커니즘에 피아노 연주를 맡기는 지점까지 도달하면 비로소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다. 이제 다음과 같은 학습의 4단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무의식적인 무능력. 두 번째, 의식적인 무능력. 세 번째, 의식적인 능력. 네 번째, 무의식적인 능력. 학습의 첫 번째 단계인 무의식적인 무능력 단계에서는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학습의 두 번째 단계로 이동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지 힘들게 알게 된다. 학습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의식적인 사고나 의지에 의존한 채 일을 어려운 방법으로 풀어간다. 학습의 네 번째 단계로 올라가면 지금까지 어려웠던 부분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이것은 우리의 학습 경험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신발끈을 묶거나 성인이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것처럼 쉬운 일일 수도 있다. 앞서 소개한 정신의 영화관 기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점은 이 학습의 4단계 사다리를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외과적으로 얼마나 많이 제거할 수 있는지라고 할 수 있다. 의식적인 노력은 우리의 자동적인 창조 메커니즘을 억누르거나 멈출 수도 있다. 사회생활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서투른 사람들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너무 의식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가 더욱 쉽다. 즉, 말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일이 잘못될까봐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한 후에 행동하고 다음에 벌어질 결과를 미리 예상하면서 이야기한다. 이들을 가리켜 흔히 억압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억압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창조 메커니즘을 억압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만일 이들이 의식적인 노력을 멈추고 걱정을 떨쳐버리면서
자기 행동의 결과를 미리 염려하지 않는다면 창조적이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스포츠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지지 않기 위해 경기를 하면 이길 수 없다. 이 말은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지지 않으려고 경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이 점차 늘어나면서 실수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목표를 세울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행 모드로 보내야 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목적지에 이르는 데 필요한 과정과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에베레스트 산 등반을 목표로 할 때 오로지 산 정상에 오르는 순간만 생각한다면 현재의 성공 메커니즘을 억누르게 된다. 여행을 할 때는 여행의 각 단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의 시간에는 순간의 여정에 집중하고 최종 목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가끔씩 하루에 한두 번씩 머릿속에 시각화하는 훈련을 할 때 그것으로 제한한다. 시각화 훈련이 끝나면 그 뒤로는 다시 여행 모드로 돌아가고 최종 목표는 무의식이나 성공 메커니즘에 맡겨둔다. 그러면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공 메커니즘이 이끌어 줄 것이다.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그런 조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상태와 원하는 목표에 끊임없이 집착하면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과정에 몰두하라. 만일 어떤 과정을 통해야 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면 성공 메커니즘에 맡겨두고 적절한 방법이 떠오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 방법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가 아니라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때 떠오를 것이다. 네, 이어서 창조성을 발휘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5가지 방법은 첫 번째, 걱정은 돈을 걸기 전에 하라.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에 반응하는 습관을 들여라. 세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라. 네 번째, 하룻밤 자고 나서 다시 생각하라. 마지막 5번째는 일하는 동안에는 긴장을 풀어라 입니다. 창조성이라는 단어가 문학가나 예술가, 작가 같은 어떤 전문적인 창조성을 발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또 우리들의 일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이상적으로 잘 일을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창조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하는 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돈을 걸기 전에 하라라는 말은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순서에 따라 하나씩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책임감을 떨쳐버리고 결과에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한마디로 모든 지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습관의 족쇄를 풀고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놓아두세요. 첫 번째 이 부분은 일단 결정을 했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결과에만 집중해서 다른 걱정이나 근심은 배제하고 결과에 집중해서 해 나가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뒷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책의 초판본을 출판한 후 비즈니스 리더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는 대체로 이런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 번은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이라는
대기업 세미나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 쉬는 시간에 임원 한 명이 내게 다가오더니 어떤 결정을 내린 뒤 지나치게 걱정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인상적인 말을 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본래부터 옳은 결정과 잘못된 결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옳은 결정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전부 아닐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회사인 맥켄 에릭슨의 회장인 니다 디세사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잘못된 결정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심과 동시에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과단성과 단호함을 갖고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이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려면 스스로에게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것과 관련된 모든 걱정을 잊어버려라. 친구와 식당에 가서 메뉴 고르는 일로 고민에 빠지거나 심지어 주문한 후에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음식을 고른 후에는 메뉴판을 덮어라. 쇼핑을 할 때도 물건을 집어 들었으면 구입하라.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골프채 또는 황갈색 스포츠 상의에 어울리는 타일을 고르는 것 같은 개인적인 일을 결정한 후에는 곧바로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신적 이미지나 정신적 영화를 만들어 보라. 네, 이렇게 결심을 했으면 다른 자질구레한 걱정이나 근심 없이 결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유롭게 편안히 결론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에 반응하는 습관을 들여라. 우리의 삶에서 안도나 휴식 없이 항상 최고의 속도로만 움직인다면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한 가지 일 또는 한 사람에게만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 물론 자신이 매우 바쁘다는 사실로 다른 것들을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인생을 만끽할 만큼 충분하게 자신의 정신적 삶의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훨씬 더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목표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일이 진척되는 상황을 평가하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적절한 목표를 위해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만 해야 한다. 나머지 시간에는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집중하면서 내일을 위해 어떤 걱정도 하지 않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길러야 한다. 우리의 창조적 메커니즘은 내일은 작동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다. 심지어는 단 1분 후에도 마찬가지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작동한다. 다시 말하지만 내일을 위해 계획을 세워라. 그러나 내일 또는 지나간 과거를 위해 인생을 소비하지는 마라. 창조적인 삶이란 환경에 자연스럽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의 창조 메커니즘은 현재 환경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면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만 적절하고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 미래에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하라. 그러나 내일 일에, 심지어는 5분 후에 일어날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창조 메커니즘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만 성공적으로 반응한다.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잘 인식하고 오로지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만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에는 신경과민을 해소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효력이 있다. 만일 다음에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예민하고 초조한 기분이 들면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해보자.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것들에 대응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여기서 관심을 쏟아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신경과민의 대부분은 지금 여기서 할 수 없는 뭔가를 자기도 모르게 해보려고 애를 쓸 때 발생한다. 그러면 아무리 애쓰더라도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행동으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한다. 창조적인 메커니즘의 역할은 현재의 환경, 지금 여기 적절히 반응하는 것임을 늘 명심하라. 시시각각 생각을 멈추고 이 사실을 떠올려야만 과거의 환경이나 상황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흔히 현재가 아니라 지금과 비슷한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에 반응한다. 다시 말해 현실이 아니라 허구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를 완전히 인식하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치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업무 관련 미팅이나 무대, 그 외 격식이 있는 모임에 참석하면 잔뜩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상황들 모두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네, 우리는 과거의 기억,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 의해 현재의 상황에 반응할 때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현재로 소환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현재에 집중하시고 과거는 과거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라.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려는 우리의 어리석은 습관은 신경과민, 조급증, 불안 등과 마찬가지로 혼란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다. 어떤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TV를 시청하는 습관이 있고 어떤 사업가는 이메일을 읽으며 오늘 또는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무의식적으로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습관은 평소 거의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눈앞에 놓인 엄청난 업무량을 떠올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한다. 하지만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은 꼭 업무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우리의 정신적인 태도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나는 당장 이것을 할 수 있어야만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어쩔 수 없이 공허감과 좌절을 겪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 간단하고 분명한 이 진실을 완전히 확신하고 깨닫는다면 이제 막 하려는 일을 멈추고 지금 하는 일 한 가지 일에만 우리의 모든 의식과 능력을 집중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일할 때 긴장을 풀 수 있고 조급함이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최상의 상태에서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다. 우리의 성공 메커니즘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과업을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과학자가 인공두뇌에 풀어야 할 문제거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공 메커니즘에 처리해야 할 일이나 문제를 제공한다. 이때 성공 메커니즘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처리할 수가 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문제가 뒤섞여 동시에 입력되면 인공두뇌가 올바른 대답을 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성공 메커니즘도 마찬가지다. 압박감을 떨쳐버려라.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 이상 처리하려고 애쓰지 마라. 목표를 여러 가지 잡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한 번에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이 한꺼번에 여러 목표에 집중하려고 애쓸 때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낼 것이다. 욕구의 불씨가 한 가지 목표에 집중된 상태로 시작하면 억지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불꽃이 훨훨 퍼져나간다. 네 번째, 하룻밤 자고 나서 다시 생각하라 입니다. 만일 오늘 하루 종일 뚜렷한 진척도 없이 어떤 문제야 마냥 실험만 하고 있다면 마음속에서 그것을 떨쳐내고 하룻밤 자고 나서 다시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유보하라. 우리의 창조 메커니즘은 깨어있는 나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 때 최고의 힘을 발휘한다. 만일 잠자리 들기 전에 창조 메커니즘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잠자는 동안 우리의 창조 메커니즘은 의식적인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네, 이 부분은 잠자는 동안 무의식의 방대한 정보량이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으므로 나의 인식, 나의 판단과 결정을 내려놓고 릴렉스하고 있으면 무의식이 그 해답을 찾아온다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무의식 효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 많은 작가들 이런 무의식적인 잠자는 상태 활용한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다음 5번째, 일하는 동안에는 긴장을 풀어라. 스트레스 없는 성공이란 마치 먹을 건 다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려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지만 노력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격언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중 누구도 인생에서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얻기 위해 거대한 돌덩이를 가파른 산비탈 위로 끌고 올라가는 것 같은 일을 일부러 하지는 않는다. 이런 행동이 진실되다거나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믿음일 뿐 우리 모두를 비참하게 만드는 견해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나는 창조적 메커니즘, 자동성공 메커니즘, 자기통제 메커니즘 등의 용어를 섞어서 사용했다. 여기서 잠시 이 용어들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런 메커니즘은 이마에 주름살을 느리는 의식적 사고나 염려, 추측, 강한 의지력보다 우리가 해결하려는 일들을 수월하게 처리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통제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시스템의 모든 것을 위임한 뒤에는 내버려 두어야 한다. 조지 패턴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말라.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라. 그러면 그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이와 동일한 리더십 원칙이 창조적 메커니즘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고 우리의 창조적 메커니즘이 독창력을 발휘하게 하라. 이를 미시적 경영과 거시적 경영이라는 두 가지 경영 스타일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미시적 관점을 가진 경영자들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그들은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것 같은 하찮은 업무에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그 임무를 맡은 사람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는
함부로 고난을 위임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업적을 성취하는 경영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을 낮추는 일 없이도 위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업무를 위임한 다음에는 자신의 의도와 목표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자신의 비전이나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동료에게 의지한다. 미시적 경영자는 때때로 회사의 성장과 번영을 방해하지만 거시적 경영자들은 그 반대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기통제 메커니즘도 미시적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세세한 일에 그렇게 안달복달할 필요는 없다.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는 설정한 목표와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사소통은 우리의 자동통제 메커니즘이 자동 성공 메커니즘이 되느냐, 자동 실패 메커니즘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따라서 정확한 의사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자동 성공 메커니즘과 자동 실패 메커니즘을 오락가락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네, 이렇게 제6장 마음의 족쇄, 몸의 수갑을 모두 던져버려라 라는 6장의 주제와 함께 해보았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성공을 위한 심신 테크닉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이코사이버네틱스는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과 또 우리 뇌의 기계적인 시스템 같은 하나가 펼쳐지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목표를 정하고 그 뜻을 정하고 나면 그 기계적인 뇌의 작용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잘 활용하는 것이 사이버네틱스의 주요 개념일 텐데요. 그것을 6장에서는 목표를 정하고 스트레스 없이 뇌에 맡기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에 최종적인 목표에 가 있되 마음은 편안하고 자유롭게 걱정 근심 없이 잘 될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편안하게 지금 하는 일 그 시간 마디에 집중하면서 행동해 나간다면 우리의 목표는 자동 성공 메커니즘에 의해 잘 성취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6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